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이제 시험 봤어요. 우리 서울시 7급이고,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이게 마지막 시험이다. 이렇게. 그래서 7급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9급보다는 조금 늘 항상 어렵게 나오고, 근데 약간 지엽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1번 문제는 좀 쉬운 편이죠. 왜냐면 1번 문제는 늘 하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냐. 우리 이런 거 기억나죠?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총포괄 손익 더하고 소유주 투자, 소유주 분배. 아마 여기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제 X1년도 말인데 지금 이제 X2년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X1년도 말 자산 부채가 있으면 이게 바로 뭐냐? 자본이 되는 거죠. 자본. 이런 식으로. 그래서 920에서 370을 빼면 얼마가 되냐? 550만 원이 되고요. 550만 원. 공색엔 띄고 할 게 칸이 없으니까 55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총포괄 손익인데 여기서는 단기 손익밖에 없어요. 기타 포괄 없으니까 50만 원. 그 다음에 소유주 투자입니다. 그게 이제 주주가 출자한 거죠. 100만 원. 그리고 얘는 소유주 분배는 없어요. 그래서 기말 자본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걸 더하면 700만 원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얘를 보면 X는 재무상태표에 이제 뭐가 되냐. 자본이 700이 되려면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산 빼기 부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산이 플러스고 부채가 마이너스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매출 채권이 있고 매입 채무 차입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200만 원이고 50만 원은 150이니까 이거를 상계하자.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있고 상품이 있어요. 20만 원이니까 지우면 얘가 50이 돼요. 250에 더니까 결국 현재 현금을 제외한 게 300이에요. 현재 700이 돼야 되잖아요. 얼마가 모자라? 400이 모자란다. 여기 1번에다가 400을 해주시면 된다. 1번 400. 그러니까 얘는 1번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늘 하던 문제니까 당황하지만 않고 그리고 또 계산 실수만 하지 않고 하시면 1번은 손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좀 수월한 편이에요. 2번도.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수량 파악이 필요해요. 수량 파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초가 100개고 매입이 100개. 매입이 100개니까 총 300개가 이제 차변이고요. 근데 판매된 게 여기 나온 150개, 50개가 있다고요. 즉 50개, 즉 200개를 했기 때문에 기말 재고는 100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단위 금액을 곱해야 돼요. 근데 그 어디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250원 해봐야 12만 5천 원이 맥스치예요. 보기 지문이 없으니까 답은 여기 1번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보기 지문이 없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답은 그래서 1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해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동평균법이니까 원래 원칙상 공부하는 거니까 원칙상 풀이를 하면 여기 두 개에서 평균을 내라. 그럼 제가 뭐래? 평균은 가운데가 여기 수량이 똑같잖아요. 가중평균 하니까 얘도 1100. 얘도 1100. 그러니까 뭐냐면 200개가 전부 다 1100개다. 그리고 150개를 팔았기 때문에 1100원짜리 50개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100개를 사면 여기 1대2라고 했죠. 그러면 1100과 1250 우리 맨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기가 1100이고 1150, 1200, 1250이에요. 세 칸이라고요. 50씩으로 이렇게 보면 가중치가 어떻게 돼요? 여기 1250짜리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1100짜리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대1로 돼야 된다. 얼마가 돼요? 1200원. 그래서 여기 100개는 1200원이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12만 원 된다. 그래서 얘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 그냥 보기 지문을 보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 답은 1번.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우리가 늘 하던 거예요. 3번도. 자, 3번은 뭐냐? 우리 결산 수정 분계인데 단지 이제 뭐냐면 여기 결산 수정 분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인데 얘는 분계를 꼭 써봐야 된다. 왜냐면 우리 9급 하면서 맨날 했어서 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걸 다 물어봤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보고 얘를
찾아내야 된다. 보통 그냥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변화하냐. 그러면 제일 쉬운데 얘는 어쩔 수 없이 분계를 좀 써야겠다. 그래서 칸이 좀 없으니까 일단 분계를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6개월간 임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현금 6만 원을 수취하면서 전액 선수 임대료 다 부채 처리했죠. 그럼 여기 9월 초기 때문에 9, 10, 11, 12, 4개월이에요. 그래서 분계를 쓴다면 선수 임대료 얼마 4만이 없어지면서 공 3개는 띄고 할게요. 여기 임대료라고 쓰자. 수익을 인식하자. 제일 처음에 전액 선수 임대료를 인식했죠. 부채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초에 1년치 보험료가 12,000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1,000원씩이에요. 그리고 얘를 다 자산 처리했어요. 그럼 10, 11, 12, 3개월은 비용 처리되죠. 그래서 수정분계가 색깔을 일부러 좀 달리 써볼게요. 그냥 보험료 3,000 그리고 여기 선급 보험료 선급만 쓸게요. 3,000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제 분홍색으로 써볼게요. 색깔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죠. 세 번째 거. 자, 1년치 창고 사용료가 6만 원이니까 한 달에 5,000원씩 1년 12개월이니까. 자, 그래서 얘를 다 비용 처리했어요. 그럼 한 달만 비용이고 5만 원짜리 자산 처리되죠. 그래서 얘는 선급 임차료입니다. 선급 임차료, 임치가 한번 쓰겠어요. 여기 얼마나 5만 5천 원. 그리고 임차료를 취소해야 돼, 비용을. 이런 식으로 취소해야 된다. 비용을 이런 식으로 취소해야 된다. 이런 뜻. 됐나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부채는 4만 원 감소한다. 2번부터 볼게요. 그럼 여기 있죠? 부채가 뭐가 있냐? 여기 선수임대료 있죠? 부채는 4만 원 감소한다. 이게 2번 지문이다. 자, 그 다음에 까만색 해보겠습니다. 자산은 5만 2천 원 증가한다. 자산은 뭐냐? 선급 임차료가 자산이고 여기 선급 보험료가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은 5만 2천 원 증가한다. 여기 3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 볼게요, 이제. 자, 비용은 어떻게 되냐? 요게 비용을 취소하는 거죠. 비용이 발생했죠. 비용은 5만 2천 원 감소한다. 비용은 5만 2천 원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 이익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익은 9만 2천 원 증가한다. 자, 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무조건 분계를 다 쓰셔야 무조건 분계를 다 쓰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4번 문제입니다. 4번. 자, 4번 문제는 이게 재분류다. 우리 금융상품에서 우리 재분류. 그래서 얘는 우리가 늘 하던 거에 뭐냐? AC 금융자산에서 이렇게 얘를 FV PL로 재분류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AC 금융자산에서 얘를 FV PL로 재분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분류하는 시점이 중요해요. 이게 내년도로 가야 된다. 해당 연도가 아니고. 그래서 뭐랑 좀 비교하셔야 되냐면 우리 유형자산 있잖아요. 걔를 투자부동산 바꿔요. 연도 중에도 가능하다는 뜻이 이렇게. 근데 이 금융상품은 뭐냐? 사업 모형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거기를 좀 잘 보시면 된다. 그래서 X1년도 말까지는 뭐가 돼야 되면 AC 금융자산이 돼야 돼요.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저 뭐냐면 여기가 X1년도, 여기 X2년도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X1년도 말에 얘를 갖다가 뭘로 바꾸냐. 바꾸기로 했어요. X1년도 여기 연도 중에 X1년도 중에 얘를 재분류하기로 했다. 그러면 재분류가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 연도 초란 말이에요. 얘는 다음 연도 초. 이때가 재분류가 된다. 그래서 좀 써볼게요. 날짜를 여기다가.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가 재분류일이 된다. 정확히 말하면 X년도 1월 1일이죠. 여기가 재분류일이 된다. 여기가 재분류.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X년도 초까지는 계속 뭐인 상태냐. AC 금융자산이 상태예요. 그래서 AC는 얼마로 돼야 되냐면 10만 원. 그러면 분류 변경할 때는 이제 공정가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분계를 써볼게요. 이게 X2년도 1월 1일 분계예요. AC 금융자산 10만 원 없애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써? FVPL이죠. 이렇게. 자, 얘는 12만 원이에요. 그럼 2만 원만큼이 뭐가 되냐? 이게 재분류 이익이 되고 역시 이게 단기손익이고
이게 결국 평가손익이에요. 공정거치 평가손익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름은 재분류 이익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평가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기말에 갔더니 얘가 11만 원 됐으니까 파란색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분개. FVPL을 10,000원을 감소시키면서 여기 평가손실이 되죠. 10,000원. 그래서 얘가 뭐냐면 여기 X2년도 인식할 공정가치 그러니까 FVPL 관련 평가손익과 관련된 거 두 개를 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만에서 10,000을 빼니까 결국 10,000원만큼 평가이익 된다. 이런 뜻이고 10,000원만큼 평가이익. 이런 식으로. 결국 쉽게 말하면 1월 1일 날 10만 원 있었어요. A씨가. 결국 뭐냐? 11만 원 됐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10,000원만큼이 평가이익이다. 10,000원만큼이 평가이익 된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계정 과목은 뭐 재분류 이익을 썼지만 기준서 원본에는 그냥 단기순위 처리한다. 근데 이게 공정가치로 대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정가치 평가하니까 이거를 그냥 평가이익이라고 써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걸 네팅하면 결국 얼마냐? 평가이익 10,000원이 된다. 평가이익 10,000원이 된다. 이런 뜻이. 이게 이제 4번. 4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바꾸고 하는 거, 분류 변경하는 거. 그래서 5번도 그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투자 부동산은 뭐예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이죠. 그리고 우리가 투기 목적 이렇게 요새도 이제 뭐예요? 뭐 정치인들 뭐 금감원장 뭐 이렇게 막 워낙 투기를 잘하셔 투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잘하시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좋은 걸로 하면 우리는 항상 이제 자본주의를 한다면 투자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약간 안 좋게 얘기하면 그 투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무튼 자가 사용의 개시나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투자 부동산을 자가 사용 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제일 처음에 뭐냐? 여기 투자 부동산이었는데 얘를 자가 사용 목적 바꿨다. 그럼 당연히 자가 사용 부동산, 즉 유형자산 바꾸라. 즉 얘는 투자 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자가 사용을 종료했다. 그럼 얘는 뭘로 한다? 투자 부동산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가 사용 목적을 안 쓴다는 뜻. 그럼 다 투기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 왜 사셨어요? 아, 제 실거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건 투기가 아니죠. 그게 아닌 거면 집 왜 샀습니까? 그냥 앞으로 뭐 실거주할 생각도 있고 다 투기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제3자에 대한 운용리스 제공 약정이죠. 그럼 얘는 재고자산이 아니고 투자 부동산 여기 나있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은 4번인데 자, 재고자산을 공정가치 모형을 쓰는 투자 부동산 대체한다. 그럼 당연히 재고자산 장부금액과 대체 공정가치 차익은 뭐냐? 당연히 기타 포괄손이 아니고 단기손익. 그래서 아마 이것도 틀린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투자 부동산 평가손익은 다 단기손익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답은 여기 4번이 돼요. 답은 4번. 그래서 뭐 제일 뭐 그래 좀 헷갈리고 하는 게 뭐 4번이나 5번도 그냥 여기가 바로 눈에 보이면 말로 하는 향상을 해요. 그날따라 이제 우리 컨디션, 우리 투수나 막 이런 것도 막 긁힌다고 하죠. 이렇게 뭔가 뭐냐면 공이 무브먼트 엄청 좋고 막 이렇게 잘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시험장에서 아주 근데 눈에 정답만 쏙쏙쏙 빨리빨리 잘 보이면 속도가 엄청 빨리빨리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번 보죠. 6번은 이제 쉬운 문제인데 단지 뭐냐 항목이 여러 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 여기 보세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X1년도 거고 여기는 X2년도 거예요. 그럼 뭐 찍어야 돼요? 시간 없다면 X1년도 맞겠죠. 대부분 이런 문제가 X2년도가 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진짜 공부하는 거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얘는 다 그냥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 기준. 나 사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만 잘 보면 되냐? 여기 용역 계약 금액이 이게 도급 금액이죠? 이 문제 특징이 뭐냐? 도급 금액이 변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률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얘가 진행률이잖아요. 그럼 X1년도 여기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이게 진행률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단기 발생 원가는 1200이고 추가 원가 1200이면 총 원가 얼마예요? 2400. 2400분의 1200이니까 50%다. 그 다음에 X1년도 공사 수익은 자 도급 금액이 3600이고 총 원가가 2400이면 얼마 남는 공사예요? 1200 남는 공사인데
진행 50%죠? 그러니까 공사이익은 600. 우리 예상했던 대로 1, 2번은 맞다, 1, 2번은 맞다,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3번, 4번입니다. 3, 4번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 누적 진행률을 구해야 되는데, 자, 누적 진행률은 다음처럼 해야 된다. 자, 다음처럼 뭐냐? X2년도에는 여기 보세요. 발생 원가 누적치가 얼마냐? 2100이에요. 그리고 추가 원가 900이죠? 그러니까 진행률이 3000분의 2100이에요. 몇 프로다? 70%다. 여기에 70%가 된다. 이거 70%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X2년도까지 누적된 용역이익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보세요. 도급 금액은 얼마예요? 4,000원. 총원가는 3,000원이죠. 얼마 남는 공사예요? 1,000원. 누적된 70% 중에 7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답은 3번. 3번을 한번 해보자. 3번은 뭐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 제가 수업 시간 이런 거 기억나죠? 자, 이게 미성공사가 되고, 이 미성공사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누적 수익이라고 했어요. 이게 누적 수익. 누적 수익이에요. 누적 수익은 얼마냐? 여기 보세요. 여기 4,000 곱하기 70% 하면 이게 2,800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누적 청구액이죠. 누적 청구액이 얼마냐? 여기 1,800에다가 얼마야? 1,350을 더해보세요. 그럼 3,150이죠. 3,150. 이게 누적 청구액이에요. 3,150. 그럼 얼마냐면 350만큼을 더 했죠. 더 청구했죠. 계약 부채다. 계약 부채. 계약 자산이 아니고 계약 부채다. 계약 부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게 초과 청구 공사. 옛날 표현은 초과 청구 공사다. 계약 부채가 되니까 계약 부채가 된다. 계약 부채. 됐죠? 요거 한 번씩 연습. 그래서 여기 6번 문제는 수월하다. 근데 대신에 뭐냐? 이제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서부터 1, 2번이 맞을 확률이 이제 매우 높은 거고 3, 4번 중에서 우리가 4번이 좀 계산이 편하잖아요. 4번 해봐요. 4번 맞으면 답이 3번이라고요. 답이 3번이 된다. 그럼 요게 6번 문제. 자, 다음에 7번은 좀 별표 쳐보시고 7번. 7번도 이제 센스가 있으면 좀 빨리 좀 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우리 손상인데 이게 연수학회법 생각해요. 연수학회법. 여러분, 내용이 3년짜리예요. 자, 여기 60만 원이고 내용이 3년이면 연수학회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3. 그러니까 6분의 3. 그러니까 1년 지나면 30만 원 돼요. 그러니까 30만 원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6분의 3. 정액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7급 시험에서 2013년도에 국가직인데 그때 연수학회법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 정액법으로 푼 사람 많아.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그죠?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시 7급 제일 마지막이고 경쟁률이 높아요. 사람도 별로 안 뽑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조금 이제 어렵게 약간 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좀 늘 걱정해요. 다 막 100점 맞고 할까봐.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는 30만 원 상각. 두 번째는 뭐 6분의 2죠. 20만 원 상각하니 여기 10만 원 되고 여긴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 여기 보세요. 손상을 잡고요. 여기 보세요. 손상을 잡고 이렇게 환입을 잡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명히 첫 해년도에는 손상이 있어요. 자, 회수 가능해 뭐예요? 둘 중에 큰 거니까 얘. 이건 아니고 X는 둘 중에 큰 거니까 얘가 된다. 얘는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보나마나 11만 원이 여기잖아요. 한도에 걸리겠죠. 그리고 상각해요. 그럼 1년에 얼마냐? 10만 원 상각해야 되는데 6월 3일 처분했으니까 처분 시점의 장부 가치는 5만 원이겠죠. 5만 원짜리를 6만 원 팔았죠? 처분이익이 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처분이익이 만 원이 나온다. 처분이익이 만 원이 나온다. 근데 원칙대로 좀 더 한번 해보자. 원칙대로. 자, 원칙대로는 뭐냐? 60만 원이고 1년 지나면 30만 원인데 회수 가능액은 24만 원이죠. 그럼 여기 6만 원만큼 손상 차손이 있다. 6만 원만큼 손상 차손이 있다. 그 다음에 요선을 따라 이제 상각을 해야 되는데 요선을 따라 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곱하기 뭘로 해야 되냐? 잔여 내용뉴스가 얼마가 돼요? 잔여 내용뉴스가 2년 남아있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2로 해야 된다는 뜻이죠. 1 더하기 2분의
2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4만 원에 3분의 2를 생각해야 된다. 그럼 24만 원에 3분의 8만 원이죠? 두 번이니까 16만 원을 생각하라고요. 이렇게. 죄송해요. 16만 원을 생각하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 8만 원이 된다. 근데 회수 가능이 11만 원 되죠? 한도가 있죠? 2만 원만큼만 환입을 잡아. 2만 원만큼만 환입을 잡아주면 된다. 그런 뜻이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럼 여기로 왔어요. 왜냐면 11만 원까지 못 올라가니까. 그죠? 여기. 그럼 6개월 생각하면 얘가 5만 원 돼야죠? 남아있는 게 10만 원이니까 이렇게 5만 원만큼이 된다. 5만 원만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장부 가치가 5만 원 생각하니까 5만 원. 5만 원짜리를 6만 원 팔았죠? 그럼 처분 손익은 얼마가 된다? 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된다. 만 원만큼 처분 이익 된다. 이게 우리 시험에는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13년도 있죠? 그때 7급 시험에도 우리 손상차손의 연수학계법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이제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원가 시간에 뭘 배우냐면 자본 예산을 배워요. 자본 예산은 뭐냐?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투자안 경제성 평가 전 단계가 뭐냐?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어떤 기계 장치를 취득하면 돈이 나가고 매년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혹시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S-5에 1-T 더하기 DT. 매년 이 영업현금 이거예요. 이게 이거고. 그 다음에 뭐냐? 이 자산을 내가 처분해요. 그럼 처분할 때 현금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 보세요. 뭐냐면 얘를 150만 원에 처분하면 돈이 150 들어와야 되잖아요. 유입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150을 쓰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두 개를 묶어보세요. 장부 가치가 200짜리예요. 200짜리를 150에 하면 처분 손실 50만 원이 법인세 계산할 때 경비 처리가 되죠. 세금이 줄어요. 얼마가 주냐? 50만에 30%, 15만 원만큼. 그래서 나갈 돈이 이제 쉽게 덜 나가니까 그만큼 현금 유입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165만 원 된다. 그래서 165만 원이 165만 원. 이게 우리 잔존가치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처분할 때 처분 손익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처분 손익까지 고려한다. 그래서 가끔마다 선생님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게 어디서 배우냐면 거의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자본 예산이 있어요. 자본 예산. 그래서 자본 예산이 뭐냐? 우리 화폐의 시간 같이 고려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ARR법, 회계적 이익률법, 회수기간법, 화폐의 시간 같이 고려하는 게 있어요. NPV법, IRR법, 그죠? PI법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이때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요. ARR법이라고 하는 회계적 이익률법만 발생주의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캐시플로우. 그럼 현금 흐름을 구할 때 필요한 게 제일 처음에 어떤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돈 나간다. 얘는 쉬워요. 일단 매년 현금, 영업현금 유입액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쓰던 자산이 나중에 가서는 얘를 처분할 거란 말이에요. 다 쓰게 되면. 처분할 때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세금 효과가 있다. 그럼 다음 시험에 이걸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여기를 100만 원에 처분해요. 얘를 100만 원에 처분한다. 그러면 여기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아니 100만 원 하지 말고 그냥 요거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한번 해보고 300만 원. 죄송해요. 이렇게 처분이익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그러면 300만 원을 쓰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장부가치 200짜리를 300업 하니까 처분이익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거기 세금 내요. 30만 원. 그럼 얼마가 된다? 270만 원. 그러니까 얘가 장부가액보다 얘를 비싸게 처분하면 처분가액에서 처분이익에 대한 세금을 빼줘야 되고 얘는 150에 처분했으니까 손실로 처분한 장부가액보다 미치고 처분했죠?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걸 현금 유입으로 봐서 165만 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알면 좋고요.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제가 최근에 원가 이렇게 특강한 거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이거 했어요. 그거 할 때. 요 내용 할 때. 물론 했다고 다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건 시험에 처음 나왔으니까. 아무튼 요거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우리 9번 문제도 어렵지는 않지만 약간은 시간이 좀 걸려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보세요. 자, 서울은 재평가 잉여금을 건물 잔여 내용에서 나눈 금액을 매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매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다 문제 쉬운데 그림 그려볼게요. 저기 10만 원 취득했어요. 내용 연수가 5년이면 5로 나누면 감가 2만 원이죠? 8만 원. 또 1년 지나면 6만 원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X년도 단계에서 인식할 재평가 손실 5천 원은 뭐냐? X년도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5만 5천 원이죠? 요게 재평가 손실이에요. 답이 2번이 된다. 요 규정에 의해서. 근데 원칙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얘를 10만 원 취득했는데 X1년도 만에 9만 6천이 됐어요. 여기가 9만 6천. 그러면 얼마가 16,000원만큼이 재평가 잉여금이 된다.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은 이익금을 대체하는데 얼마 대체해요? 여기 보세요. 원래 가압가액 2만 원하고 재평가된 자산의 상각비 24,000원 같죠? 4,000원. 걔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 뭐죠? 얘를 잔여 내용수 나누라고요. 그러니까 4,000원을 대체한다. 대체한다는 건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대평가 얼마 남아요? 12,000원. 그래야지만 뭐가 되냐? 96,000을 4로 하면 24,000. 96,000, 24,000을 빼면 얘가 얼마가 돼요? 72,000. 6만, 여기가 12,000원이에요. 즉, 이 선 위에 있는 게 다 재평가 잉여금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72,000원이 55,000원이 됐어요. 72,000원짜리가 55,000원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얼마냐면 17,000원만큼 손실이 발생했어요. 재평가로. 근데 그 중에 12,000원은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 감소. 단기손익은 여기 나와 있는 5,000원만큼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된다. 답은 2번.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X년도 감가세표 얼마냐? 24,000이죠. 24,000.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총포괄손익 제가 뭐라 그랬죠? 자산의 변화가 총포괄손익이죠? 얼마가 돼요? 41,000원 감소. 총포괄손익은 41,000원 감소예요. 그럼 걔가 뭔지 한번 써볼게요. 먼저 감가상각비가 감가비 24,000원. 그 다음 여기 재평가 잉여금 감소가 있어요. 재평가 잉여금 감소 12,000원. 여기 재평가 손실이 있어요. 재평가 손실 5,000원. 이걸 다 하자면 얼마예요? 41,000원. 얘를 어떻게 알아? 여기 있잖아요. 자산의 변화가 총포괄손익이라고요. 얘는 41,000원이에요. 41,000원. 그 다음 이거 X년도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금 대체할 수 있죠. 얼마? 4,000원. 여기 있잖아요. 16,000원을 갖다가 4를 한다면 4,000원. 됐죠? 그래서 여기 9번 문제도 여러분 틀리면 안 돼요.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맞춰주면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는 뭐 체감 난이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이거 한 번씩 해보시고 9번 문제. 그다음 10번은 정부에게인데 뭐 정부에게는 뭐 쉽게 줬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우리 개정된 것도 많은데 그냥 기존 거 그냥 그대로 냈어요. 이분은 정부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 국가에게죠. 재무제표 작성 원칙. 이거 말고 2025년도에 새로 개정돼가지고 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냈다. 이렇게. 자,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와 직전을 당연히 비교한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비교한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작성한다. 3번 개정 과목, 재무제표 과목은 해당 과목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 표시할 수 있다. 다른 과목으로 통합 표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다? 내부거래는 상계해야 된다. 내부거래는 상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번 뭐 이 정도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몇 번에 11번 한번 또 보겠습니다. 11번. 자, 우리 11번은 이제 용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공정가치가 있고 매각 부대 원가를 빼면 순공정가치예요. 투자 부동산은 공정가치로 하고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로 하죠. 우리 회수 가능해 갈 때는 뭐예요? 사용가치하고 순공정가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는 기말 평가할 때는 공정가치 평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매각 부대원가 있죠? 얘는 반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공정가치 모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안 한다. 이분이 투자부동산을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취득원가 얼마냐? 100만 원이고 기말 공정가치 얼마? 120만 원이죠? 20만 원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5만 원을 반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1번 찍으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쓰는 거 있잖아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은 최초 원가로 인식한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생물자산은 뭘로 한다? 순공정가치로 한다. 생물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중에서 사업 결합을 취득하는 거 요거는 뭘로 한다? 공정가치로 한다. 자, 그래서 일단 뭐냐면 최초 공정가치, 순공정가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표현이라는 거 요걸 알아야겠다. 그래서 여기 투자부동산은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로 해야 돼. 공정가치로. 순공정가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를 반영하면 즉 120에서 5만 원을 빼면 115만 원 걔는 순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가 아니고 순공정가치다. 그래서 금융자산도 우리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처분한다면 어떤 수수료가 얼마 있다. 걔는 고려하면 안 돼요. 처분할 때는 반영해요. 처분할 때는 반영하지만 기말에 평가할 때는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물자산만 순공정가치 평가한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잘 봐두라. 그래서 약간 좀 디테일하다는 뜻입니다. 자, 12번은 좀 쉽죠. 12번은 뭐죠? 우리 통합계정. 자, 이게 원재료 계정. 원재료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매입액, DM. 그 다음에 분홍색, WIP. WIP 기초, 기말, DM, DL, OH, CGM 나온다.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있는 거 이거 지우라.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빨간색. 자, 여기에 피니시고 제품이다. 기초, 기말, CGM, 여기 CGS 나온다. 왼쪽과 오른쪽 똑같이 있는 거 지우라. 그래서 결국 뭐냐? 기초 3개, 기말 3개, 원재료 매입액, DL, OH 하면 여기 매수론과 CGS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딱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될 거고 이제 이 자리를 여러분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기초 3개, 기말 3개 있죠? 요거 할 때도 그냥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이게 500만 원을 지우자. 이렇게 4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여기 200만 원 쓰자. 결국 뭐냐? 0대 500만 원이에요. 0대 500만 원.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이죠? 매입이란 말 잘 보죠. 2,800. 직접 노업이 2,200. 공 6개 띄겠습니다. 제조간접비 3,500이에요. 500을 지우자. 이렇게. 얘는 얼마가 된다? 8,000이 된다. 아마 틀린 번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2번 문제는 통합 계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쉬운 문제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3번 문제 보세요. 13번. 자, 우리 13번은 뭐냐? 교환에 관련된 교환. 자, 교환은 우리가 등가 교환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지. 여기서요. 나는 서울이에요. 서울이 인식할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 서울은 사용 중인 기계장치죠.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주고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다. 그다음 뭔가 공정가치가 안 맞아 이렇게. 그래서 서울은 차량 운반 교환하면서 현금 3,000을 지급했죠. 지급. 등가 교환이 된다. 등가 교환이 된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여기 기계장치 보시면 장부 금액은 얼마냐? 54,000이에요. 북밸류는. 그 다음 페어 밸류는 얼마냐? 7만 원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 여기 상업적 실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인식할 차량은 취득원가죠? 상업적 실질이 있으니까 예로 하래, 예로. 그래서 73,000원. 취득원가 여기는 73,000원을 취득원가로 해주시면 된다. 만약에 이 문제를 주고 기계장치의 처분도 다음 시험에 둘의 차이죠. 16,000원.
그러니까 요걸 마저 이제 분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까지 쓰면 취득원가 팔면 누계 26,000원이죠? 요게 기계장치입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는 취득원가는 8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26,000원이에요. 이걸 네팅하면 54,000원. 공정한 7만 원이죠. 그래서 뭘 인식한다? 처분이익 16,000원. 그리고 현금 3,000원을 지급해요. 그러면 여기 차량 운반고는 얼마냐? 73,000원 된다. 굳이 이제 분계를 쓰자면 이런 식으로 분계를 적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13번 이렇게 어렵지 않다. 13번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14번은 뭐냐? 내용은 엄청 길어 보이지만 사실 긴 게 아니고 답을 내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자, 먼저 얘는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 근데 첫 번째 줄의 뜻을 아셔야 돼요. 회사의 현재 신용등급으로 3년 만기 액면 10만 원짜리 표시이자율 연 10%를 이 일반사채를 액면으로 발행한다는 얘기는 이 말이 뭐예요? 시장이자율이 10%다. 그걸 간접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길고 아무튼 우리 회사의 시장이자율은 10%.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1월 1일 액면이 여기 남아있는 10만 원 전환사채를 이자율 여기 표시 5%죠? 시장이자율 10%죠? 쓸데없는 소리 한 거 그냥 여기 시장이자율 10%예요. 10%로 하면 원래 우리가 배웠어요. 3년 만기고 표시이자율 시장률 차이가 1% 할 때 액면에 한 2.5%씩이죠? 5% 나니까 12.5%. 그래서 발행가액이 약 얼마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7,500원쯤 돼요. 요게.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를 언제 전환했냐? 여기 X인년도 1월 1일 날 얘를 전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지워지겠지만 발행가액이 87,565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87,500원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요걸. 그 다음에 표시이자는 얼마냐?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여기 써볼게요. 원래대로 하면 87,565고 시장이자율 10%니까 이자는 8,757. 표시이자는 5,000이죠? 여기다가 3,757을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삼각에 이걸 더하면 이 자리가 얼마가 되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91,322가 돼요. 91,300.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가 이거 1월 1일 전환되면 전환했다는 자본 증가액을 물으면 답이 2번이에요. 근데 자본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전환권 대가도 주발초로 대체를 해야 돼요. 이때 자본은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 그냥 자본의 총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는 좀 독해력. 그러니까 여기 전환에 따른 자본의 총액. 그러니까 전환할 때 자본으로 쓰는 게 얼마냐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분계를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공간이 좀 여의치가 않아요. 공간이 좀 여의치가 않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순액으로 쓰면 얼마가 되냐? 요걸 쓰면 요거라 87,565. 그러니까 원래는 전환사채하고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을 엇갈려서 써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냥 제가 이제 순액으로 쓸게요. 순액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여기 전환사채를 없애라고요. 전사라고 쓰겠습니다. 91,322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기다 10,000원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8,678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야 되는데 그냥 공간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환되니까 뭐가 되냐? 여기다 자본금을 적고 여기다 주발초를 적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환 가격은 이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원당 액면이 5,000원짜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전환하면 여기 50,000원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41,322가 주발초예요.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 전환권 대가를 주발초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걔를 빨간색 써볼게요. 여기 전환권 대가 12,435. 얘를 갖다가 우리 주발초로 씁니다. 12,435. 근데 이 빨간색은 얘도 자본이면서 자본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전환사채를 전환할 때 자본이 얼마 증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환 시점에 그 전환사채 장부가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만큼 자본이 증가하고 주발초는 얼마가 증가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장부가액에서 자본금 있죠? 5만을 빼요. 거기다가 전환권 대가를 더하세요. 그럼 이게 주발초 증가액이에요. 이게 주발초 증가액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환에 따른 이렇게 자본의 총액이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가 분계당 대변에 적는 거. 그죠? 이렇게 자본의 총액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자본이니까 약간의 뭐 논란의 여지는 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그래서 대부분은 다 자본 증가액을 물어봐요. 아니면 주발초가 얼마냐? 그러면 이거를 포함시키면 되는데 과연 여기 자본의 총액 이렇게 전환에 따른 자본의 총액 그래서 이분 출제 의도로는 이제 답을 4번 했거든요. 이렇게 이 전체를 얘기했다는 뜻. 이 전체.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얘는 전환사채 북밸류에다가 전환권 대가를 더한 걸로 이 사람은 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자본 총액이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이 빨간색 부분은 자본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증가하는 자본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요거 한 번씩 참고로 보라. 요거는 대부분 다 어려워해서 근데 내용은 쉬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다. 왜냐면 보기 지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1월 1일 날 전환사채 발행 금액이죠. 그게 얼마냐면 요거. 이렇게 해보시면 전 발행금 이거라고요. 그리고 평상시 저랑 같이 공부했으면 표시이자율 5% 시장률 10%죠. 근데 1%마다 2.5%씩 할인 발행되니까 약 87,500원이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3년이 지나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얘는 상환할증금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그 다음 얼마 이거라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주발초 여기 전환권 대가를 주발초로 바꾸는 거를 여기는 자본 총액에 포함시켰어요. 여기다 자본 총액에다 이렇게 빨간색 여기 부분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본이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분개할 때 대변에 적는 금액이 얼마냐. 약간은 이런 질문은 여직 없었거든. 이런 질문 자체가 이렇게. 아무튼 조금 요 문제는 어려웠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2번 찍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가담한 뭐 올라온 거는 4번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취지는 뭐 쉽게 말하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단지 이 국어적 표현, 회계가 아니고 전환에 따른 자본의 총액이란 말. 이렇게. 그럼 자본의 총액이 뭐냐?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자본의 총액했어요. 이거는 안 집어넣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뭐냐? 자본 증가액을 물으면 파란색만 해야 돼. 그럼 답이 2번이 됩니다. 근데 현재 가답안 올라온 거는 뭐냐? 여기 자본의 총액이 얼마냐? 수정되면 또 다시 찍어야 되나? 그냥 알아서 그냥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게 몇 번이냐면 14번 문제.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뭐 많이 뽑고 막 이럴 때는 관심도가 서울시 높았는데 올해는 제일 마지막이고 뭐 하니까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일단 열심히 잘 보죠. 15번도 중요해요. 15번 별표 치시고. 15번도 원래 수업 시간 맨날 하던 거예요. 자, 뭐냐면 이게 재고자산 계정이면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해요. 그럼 여기가 기말재고면 여기 원래 매출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요 기말재고는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 분홍색이 감모손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빼요. 감모손실을 빼고 정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더하고 비정상 감모손실을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런 행동을 하죠. 여기 보세요. 요게 파란색이 평가손실이죠? 여기서 평가손실을 빼요. 그래서 요거 제가 V 표시한 거. 얘가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반영한 후에 기말재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평가손실 더하니까 이게 비정상 감모손실. 나머지 이게 매출원가란 말이에요. 이게 매출원가. 그럼 이 문제는 딱 이거를 쓰는 거, 이거를 쓴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뭐냐? 즉 정상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반영한 후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재고전 평가손실하고 정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시킨다고 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게 재고 자산이면 기초 재고 단기 매입이죠. 500만 원이 판매 가능 재고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을 반영하는 기말 재고죠. 477만 원.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 비정상 감모 손실을 넣어야 돼요. 비정상 감모 손실은 뭐냐? 감모 손실이 수량이 1000개예요. 거기 취득원가를 곱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1000개에다가 100원 곱하니까 10만 원이고 50%니까 얘가 5만 원이라고요. 그럼 얘가 5만 원이 된다. 얘가 5만 원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을 반영한 후에 기말 재고는 500만 원에서 여기 보세요. 이게 477만 원에서 5만 원 더하면 482만 원이지. 그럼 얘가 18만 원이에요. 그럼 이 18만 원이 뭐냐? 어디 갔어요? 좀 더 보내겠습니다. 여기. 얘가 18만 원 부의 표시가. 그 부의 표시는 뭐냐? 순실현 가치에다 실제 수량을 한 게 그게 18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 문제를 말하면 실제 수량이 2,000개라고. 여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3,000개고 여기가 2,000개. 요거 감모 손실. 그러니까 2,000개에다가 순실현 가치. 순실현 여기 요게 18만 원. 그럼 18만 원 2,000 나누면 얼마야? 90원이죠. 90원. 그래서 여기는 답이 3번에 있는 90원이 15번에서 답이 3번에 있는 90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냐면 수업 시간 여러 번 하고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 이거를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이제 교수님들 중에.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요걸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요거. 여기 15번. 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16번 드디어 또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초변동 원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얘는 뭐냐? 자, 우리가 전부 원가는 뭐라고 했죠? DM, DL, 여기 VOH, 여기 FOH가 있으면 전부 다 제품 원가다. 절반이 팔리면 요만큼 비용 처리한다. 자, 이번에는 변동 원가가 뭐냐? 변동, DM, DL, VOH만 제품 원가고 FOH는 기간 비용이 된다. 자, 이제 초변동 원가도 해야 돼. 초변동 원가. 초변동 원가는 뭐냐? 초라고만 쓰겠습니다. 초변동 원가는 DM만 제품 원가예요. 나머지는 다 기간 비용, 나머지는 다 기간 비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제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고 쉬운 거. 여기 기억이 전부 원가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 원가 영업이익 차이 맨날 하던 거예요. 요거. 기말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자, 그래서 기말 재고 수량이 몇 개냐? 올해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기초는 없고요. 1000개 생산, 800개 팔았죠? 기말 재고 몇 개다? 200개. 200 곱하기. 단위당 FOH,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비는 8만 원이에요. 생산량 나눠야지 1000개. 결국 20%, 8만 원 20%. 16,000원이다. 그러니까 기억은 16,000원이 된다. 기억은 16,000원. 자, 이번에는 뭐냐?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얘와 얘의 차이는 자, 여기 보시면 DM은 똑같다고요. FOH도 똑같죠? 얘를 변동가공비. 즉 기말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변동가. 그게 여기 부분. 얘는 비용 처리했고 얘는 자산 처리했잖아요. 이 부분이다. 그러면 변동 가공비가 뭐냐? 여기 있잖아요. DL 더하기 VOH라고요. DL 더하기 VOH 4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수량은 200개죠. 기말 재고 200개에 포함되어 있는 변동 가공비 8만 원. 답이 2번이 된다. 그러니까 내용만 알면 좀 수월하다. 내용만 알면 매우 수월하다.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뭐 9급만 하시는 분들은 초변동 원가를 잘 안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7급은 이미 초변동 원가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한 번씩 잘 해보시고 정리 잘 해두시고 다음에 또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멘탈 유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멘탈 유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최근에 이제 뭐냐면 LG 막 하나 하는데 막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하나 팬은 아니지만 주변에 하나 팬도 많아요. 이렇게. 근데 그 심정을 보면서 와 이거 잘 견딜 수 있을까? 그 분노와 막 열받음과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또 이겨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무튼 이게 엄청 어려워요. 지금 하는 그 멘탈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빨빨 잊을 건 빨빨 잊어야 되는데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잊기가 쉽지 않더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뭐 승부처 있잖아요. 그죠? 4차전에서 이렇게 원래 다 잡았던 거를 놓치면서 이렇게 그죠? 황당하게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때도 막 이제 뭐냐면 감독이 막 교체 타이밍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대단히 어렵고 그때도 이제 투아웃 9회 말 투아웃에서 그냥 김현수 잡혔으면 그냥 정상적 끝나고 그냥 아예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갔을 텐데 그때 막 역전타 나오고 하면서 이제 뭔가 큰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지고 나면 뭐 다음 5차전에 좀 잘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여기 16번이고 자, 다음에 여기 17번 문제가 17번. 자, 17번은 좀 약간 좀 별표를 쳐두시고 자, 17번이 조금 말로 하는 거고 이게 어렵다. 요새는 이제 우리 9급 시험이나 이런 데는 말로 하는 게 쉽게 나오는데 원래 말로 하는 게 이제 더럽게 어렵게 나와요. 왜 어렵냐? 기존에 안 나왔던 걸 내니까 조금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 정부 보조금에 대한 얘기예요. 정부 보조금.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내가 보조금 받을 때는 뭐 농사 짓거나 뭐 태양광 하거나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조건을 못하고 그냥 상환해버리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걔는 오류가 아니에요. 오류 수정이 아니고 결론은 추정치의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상환 의무가 왜 발생해요? 조건을 충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다가 한다. 여러분들 뭐 있잖아요. 우리 국세기 이런 거 할 때도 조세관면의 사후관리.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잘 안 하지만 여러분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 통합 고용 증대 세액공제 해가지고 인력을 더 애들이라고 하면 아무튼 직원을 더 채용하면 일정 금액을 막 깎아준단 말이에요. 세금을 세액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대신에 사람이 증가해야 돼요. 사람이 더 줄면 공제받은 거 토해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사후관리하는 거 이렇게.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럼 보조금 받고 꼭 가야 되는데 조건을 충족 못하면 야, 너 보조금 타건 거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오류 수정이 아니고 추정치의 변경이다. 얘는 추정치의 변경. 그 다음에 2번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 2번이 그래서 이제 사실 2번 같은 건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조금, 자산 관련 보조금의 회계 처리는 저기 기계장치가 1000이 있는데 여기 보조금이 300이 있다. 그러면 보조금을 상환했어요. 여기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기계장치가 증가한다고요. 자산의 장부 금액이 증가한다고요. 근데 이연수익법 보조금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연수익이 부채란 말이에요. 가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상환했으니까 빚이 준다고요. 차감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차감은 마이너스 자산이니까 보조금이 없어지면 자산이 증가하죠. 이연수익은 부채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조금을 상환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채가 줄어야죠. 감소한다고요. 차감. 가산이 아닌 차감. 그래서 2번 지문은 조금 찾기가 어렵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가 가산인지 차감인지 우리 늘 그런데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볼게요. 자산 관련 정보 보조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연수익법을 하거나 기타 수익이 아니고 자산 차감법이 있죠. 이것도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답은 3번이다. 답은 3번이다. 답은 3번. 자,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에 관련 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 지원을 수취하는 정보 보조금은 여기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정부 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수취한 기간하면 틀려요.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그러니까 마치 배당을 선언하고 나중에 지급하잖아요. 지급 시점하면 틀려요. 선언 시점에. 그죠? 이렇게 배당 선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여기 배당 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17번도 좀 어렵다 해서 말로 하는 거 뭐냐? 내가 여기 안 했어요. 못 풀어요. 사실 풀기가 어렵다. 근데 평상시에도 이게 가산이냐 차감이냐 이런 거가 여기가 좀 잘못돼. 왜냐면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출제하는 사람이 그런 데만 살짝 고쳐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게 좀 익숙해질 수 있다. 이렇게. 아무튼 그거 보시고 자 18번도 역시 말로 하는 거네요. 말로 하는 거. 자 18번도 보겠습니다. 18번. 자 환율 변동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폐성이 있고 비화폐성이 있는데 비화폐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원가로 하는 게 있고 공정가치 측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폐성은
마감 환율로 합니다. 이렇게 화폐성은 마감 환율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비화폐성은 역사적 원가다. 그럴 때는 여기 보세요. 역사적 원가로 측정한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이란 말이에요. 거래 당시. 그 다음 이것도 배웠어요. 자, 비화폐성인데 공정가치. 그 얘기 뭐냐 여기 보세요. 얘는 원가 모형이고 얘는 재평가 모형이에요. 그럼 뭘로 하라 했어요? 마감 환율이 아니고 공정가액을 측정할 때 환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많아요. 선생님 그러면 공정가치는 기말에 측정하니까 마감 환율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옆에다 써놓으세요. 우리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해요. 3년이나 5년 만에 평가. 그러면 그 나머지 평가 안 할 때는 얘는 마감 환율 안 하고 원래 쉽게 말하면 평가한 환율 있죠? 최초에. 그걸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원문이 뭐냐?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환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선생님 공정가치 언제 측정하죠? 12월 31일. 그때가 마감할 때 맞아요. 근데 맞는데 매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평가는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에 충실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찾기가 어렵다. 요것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냐? 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이제 만약에 이제 수험 생활이 있었다면 이분도 만약에 이 교수님도 뭐 공부할 때가 있었다면 상당히 좀 약간 좀 디테일하다 이렇게 약간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감 환율인데 보통 이제 뭐냐면 이게 원문은 이제 공정가치 측정할 때 환율이고 수험생 입장에서 공정가치 연말에 측정하니까 우리 거래 당시 환율과 반대되는 걸 해가지고 마감은 맞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뭐 재평가를 이제 한 번 한다. 그리고 여기 X2, X3, X4 요때 또 평가를 한다. 그러면 요 사이에는 이때 환율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공정가치 뭐 측정하는 거면 무조건 마감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만 그때 환율을 쓰는 거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의 환율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답은 여기 2번이 틀렸다. 답은 2번이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이 문제 자체도 조금 어렵다. 그리고 여기 기능통화가 변경돼. 기능통화는 뭐예요? 주된 영업환경의 통화를 우리가 기능통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수출한다. 나는 한국인데 표시통화는 원화예요. 나는 유럽에 수출한다. 그럼 기능통화는 유로화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바꿨어요. 난 미국으로. 그럼 달러화가 기능통화로 바뀐다. 유로화에서 달러화로 바뀐다. 그러면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 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한다.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전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18번도 조금 어려웠다. 18번 좀 어려웠다. 말로 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약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자, 우리 19번 문제. 19번 문제. 자, 우리 19번 문제는 뭐냐? 우리 표준원가고 이 정도는 좀 수월하다. 대신에 내용을 잘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직접 재료원가, 실제 발생원가니까 여러분 좀 더 약간 올려놓고 해볼게요. 공간이 없어요. 요거. 요 정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써야죠. AQAP, AQSP, SQSP죠? 실제 발생원가 얘를 요 자리를 물어봤다. 근데 얘는 뭐를 줬냐면 이 금액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얘라고 얘. 얘가 여기라고 SQ 곱하기 SP라고. 제가 써볼게요. 실제 생산량 1000개. 한 개당 2.5kg. 그럼 2,500kg고 킬로그램당 40원이죠? 말이 길어요. 이게 얼마예요? 10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수량 차이가 이게 수량 차이죠? 4만 원만큼 불리하다. 여기 14만 원이에요. 이게 가격 차이죠? 15,000원 유리하다. 작아요.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답이 4번에 있는 12만 5천 원 된다. 답이 4번에 있는 12만 5천 원 된다. 됐죠? 그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20번이 이제 내용상으로는 제일 어려운 축에 듭니다. 우리가 보통 전환사채를 하는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습니다.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액면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대가는 신주 인수권이 행사될 때 이제 주발초 대체된다. 전환권 대가는 이제 행사할 때 뭐예요? 전환권 대가로 대체된다. 뭐 그런 게 나왔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액면이 200만 원이고 만기가 3년이고 액면 이자율은 5%가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 현금 흐름을 좀 죄송하지만 여기 공간이 없어서 여기서 해볼게요. 액면이 200만 원이에요. 그 다음 표시 이자 얼마냐? 10만 원씩 3번 주는 거 5%니까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표시 이자율 5%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은 여기 10%가 된다. 10%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계산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계산을 그냥 해주셨어요. 175만 원이라고 175만 원이라고 해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래 이걸 100만 원 비율로 하면 87.5%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2배를 해보세요. 그럼 그게 175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75만 원쯤 될 거다. 175만 원쯤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 사람이 200만 원을 줬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100만 원을 주면 비율로 그냥 바로바로 이걸 찾아내는 사람도 있을까 봐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근데 아무튼 현재 가치는 175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신주인수권부 사채액을 발행할 때 제가 붕괴를 좀 한번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현금이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죠. 그냥 신사라고 쓰겠습니다. 제가 200만 원. 그리고 신주인수권 조정이에요. 25만 원. 그래야지만 이게 신주인수권 사채 175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 신주인수권 대가입니다. 이게 25만 원이 된다. 25. 그리고 얘를 좀 죄송하지만 여기 좀 이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얘를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BS에다 들어온 돈 중에 175만 원은 사채예요. 신주인수권 사채 200. 조정 있죠? 25만 원. 여기가 얼마냐? 175만 원이에요. 그 다음 색깔을 좀 달리 써볼게요. 제가 파란색을 쓰겠습니다. 현금이 25만 원 들어오잖아. 액면 발행했으니까 얘는 자본이에요. 저 밑에 신주인수권 대가 자본이여금 25만 원. 25만 원. 여기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자 인식할 때는 이게 사채의 장부 가치니까 이걸 가지고 이자를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을 알고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X1년도 말 신주인수권 조정 잔액은 17만 5천 원 이렇게 남아있죠? 자, 얘는 뭐냐? 여기 보세요. 시장이자율 10%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175만 원이잖아요. 10%하면 얼마예요? 17만 5천 원이에요. 현금은 얼마 나가죠? 10만 원 나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면 돈이 10만 원 나가지만 이자 비용은 17만 5천 원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분기를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그냥 써놓으세요. 칸이 워낙 없어가지고. 현금이 10만 원이 나가요. 이자 비용은 얼마예요? 유효이자니까 유자 10%라고 처음에 175만 원이잖아요. 17만 5천 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신주인수권 조정 얼마예요? 7만 5천 원을 없애야 된다. 삼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까가 여기 X1년도 1월 1일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이 됐다. 그러면 조정 7만 5천 원 생각하잖아요. 25만에서 7만 5천 원 생각하면 얘가 17만 5천이 된다고요. 그럼 얘가 182만 5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길었어요. X1년도 말 신주인수권 조정 잔액이죠. 그럼 제일 처음에 여기 보세요. 조정은 얼마 있었냐? 200과 175만 원과 25만 원인데 올해 이자가 17만 5천 원이고 액면이 10만 원 주니까 7만 5천 원 조정을 삼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17만 5천 원만 남는 17만 5천 원만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4번이 좀 쉬우니까 4번을 먼저 해볼게요. 자, X 2년도 초에 액면의 5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행사에서 그러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사채 차이점 뭐냐? 전환사채는 없어져요. 그리고 그 없어진 부채가 주식으로 바뀌어요. 자본으로 바뀌어요. 신주인수권 사채 얘는 그대로 있어요. 신주인수권만 즉 뭐냐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신주인수권 이제 쉽게 말하면 행사하게 되면 신주인수권 대가를 주발초로 바꿔야 돼요. 근데 얼마를 바꾸냐? 50% 했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 보세요. 신주인수권 대가가 얼마가 있었냐면 발행 당시 25만 원 있었다고요. 근데 50% 신주인수권 행사하면 얘 절반이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게 12만 5천 원이라고요. 그래서 얘도 쉽다고요. 여기 얘도 쉽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그거를 또 한번 제가 해보겠다. 여기다 색깔을 좀 달리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때요. 여러분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때 분계를 써보자. 이때 신주 인수권 행사할 때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고요. 뭐만 하면 되냐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돈을 낸다. 그러면 얼마를 내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원래 액면이 200만 원어치예요. 이렇게. 근데 50%를 했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낸다? 100만 원만큼을 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을 얼마큼 발행해 주냐면 2만 원당 여기 액면 1,000원짜리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2만 원 쪼개면 50장이죠.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면 5만 원 된다. 그래서 걔를 여기가 이제 X2년도 1월 1일 날이에요. 이게 신주인수권 행사하면 분계가 이거예요. 현금이 100만 원이 들어와요. 납입된다고요. 자본금은 5만 원이에요. 여기 주발초가 있죠? 이렇게 얘가 얼마냐? 95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95만 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95만 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주인수권 대가 있죠? 얘를 없애줘야 돼요. 얘를 주발초 대체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신주인수권 대가 제가 써볼게요. 12만 5천 원이 주발초로 된다고요. 107만 5천 원이 주발초가 증가하죠.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X년도 초에 신주일가 행사 결과 증가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7만 5천 원이라고요. 95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신주식권 대가 있죠? 걔가 주발초로 대체되잖아요. 그만큼 더 증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답이 3번. 그래서 원래 이런 문제 보면 보통 3번이라고요. 3번. 대체할 때 이 주발초 안 할 거니까 보나마나. 그러니까 만약 시감수 찍으면 3번 찍어야 된다고. 시감수 찍으면 3번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번 해보겠습니다. 2번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신주인수권 행사하더라도, 그러니까 왜냐면 행사하면 이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전환사채는 행사하면 사채가 없어지니까 이자가 반으로 준다고요. 50% 행사했으면. 근데 신주인수권 사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상증자에만 내가 돈 내고 참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여기 나와 있는 제일 처음에 신주인수권 조정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사채로만 하면 빌린 돈과 갚은 돈과의 차이. 갚은 돈은 230만 원이에요. 빌린 돈이 얼마예요? 제일 처음에 1월 1일 날 175만 원이에요. 그래서 55만 원이 된다. 55만 원. 그러니까 걔는 뭐냐? 표시이자 30만 원에다가 표시이자 30만 원 거기다가 신주인수권 조정 있죠? 25만 원 더 하라고요. 그래서 얘가 55만 원입니다. 얘가 55만 원. 얘가 55만 원.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해설 강의는 뭐 요 정도 해설 강의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이게 좀 약간 난이도도 있고 하니까 뭐 한 85, 90 요 정도 맞으면 뭐 준수하게 잘 맞췄다. 그리고 그게 안 된 분들도 이제 너무 뭐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거를 좀 잘 메꿔 나가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게 늘 강조하는 게 그 적게 뽑으면 사람들이 또 많이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실 경쟁률. 그러니까 그게 늘 실질 경쟁률은 비슷하니까 갑자기 또 서울 지금 많이 뽑는다. 그럼 개떼같이 막 몰려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에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응시하고 물론 이제 빨리빨리 붙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 수험에서는 이제 좀 본인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높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특히 이제 뭐 회계에도 여기 보면 이제 감사라든가 이런 데가 경쟁이 늘 치열하다고 이렇게 또 왜냐면 국가직 감사 여기하고 아니면 서울시에도 이제 감사직이 있어가지고 이걸 노리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거기가 이제 늘 층이 두껍습니다. 물론 이제 세무도 좀 두툼해요. 근데 세무 같은 경우는 국가직 실력이 그래도 좀 인원을 좀 많이 뽑아주다 보니까 감사직만큼 이렇게 좀 두텁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생각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이렇게 막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세무과에도 옛날에 감사직 공부하던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일단 뭐 세무나 이쪽으로 가두고 거기 가서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감사직 많이 뽑으면 그때 이제 도전에 가려는 분들이 많다. 아무튼 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중한 거고 하여튼 계속 두드려 보면 이제 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내가 평상시 하는 거랑 약간 좀 이게 뭐냐면 패턴이 좀 안 맞게 나오면은 점수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런 거 빨리빨리 보완하고 특히 제가 이런 문제는 답이 이쪽이 좀 유망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잘 들어두시면 실전에 가서 이제 우리 항상 늘 한 문제 싸움이니까 그 한 문제 내가 이게 좀 기분 좋게 좀 맞춰가지고 요거 이런 거 같다 이런 느낌으로 맞춰가지고 합격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이제 2025년도 시험에 공무원 시험이 제일 마지막 끝났어요. 이제 내년도에 이제 뭐 국가직 하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준비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혹시 올해 이번 시험에 좀 좋은 결과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